우리는 무한한 신뢰를 보여준 상대에게 흔히 피를 나눈 형제라는 말을 씁니다. 70년 전 한반도가 화염에 휩싸였을 때 우리를 위해 달려와 주었던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하고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국이라 불리던 튀르키예가 우리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주적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조직적으로 돕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안보장벽 뒤에서 구멍을 뚫고 적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 명백한 배신 행위입니다. 우리가 KF-21을 띄우며 자주국방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동안 그들은 그 기술을 훔쳐보며 뒤로는 북한의 돈주머니를 채워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이 더러운 거래가 들통나면서 튀르키예가 자랑하던 5세대 전투기 칸 프로젝트는 엔진도 켜보지 못한 채 고철 덩어리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맹이라는가 하면 뒤에 숨겨진 튀르키예의 탐욕스러운 국제사회의 생태계를 보면서 왜 대한민국 방산이 세계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지 냉철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제관계에서 형제라는 단어만큼 달콤하고도 위험한 마취제는 없습니다. 70년 전 한반도의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피를 흘려준 튀르키예를 향한 우리의 고마움은 진심이었지만 냉혹한 국제정세와 데이터가 가리키는 지금의 현실은 그 형제애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용당했는지를 잔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안보 전문가 셰이갈이 발표한 충격적인 분석 보고서는 단순히 튀르키예가 북한을 도왔다는 의혹을 넘어 나토라는 거대한 안보 우산 아래서 어떻게 조직적으로 제재망을 무력화시켰는지에 대한 정밀한 해부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지적한 마찰 없는 환경이라는 용어는 튀르키예가 북한의 불법 자금과 물류 이동에 있어 어떠한 검문이나 제동장치도 작동시키지 않는 사실상의 프리패스 구역을 제공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감시 소홀이 아닌 국가 차원의 기획된 묵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시스템적 범죄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정적인 데이터는 2018년 10월 4일 미 재무부의 제재 리스트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미국은 튀르키예 소재 기업 한 곳과 터키인 경영진 그리고 현지에 주재하던 북한 외교관을 제재 명단에 올리며 세컨더리 보이콧의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당시 튀르키예 내에서 포착된 북한의 자금 흐름은 수백만 달러 규모로 추산되었는데 이는 북한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가 세탁되어 평양으로 흘러들어가는 핵심 파이프라인 역할을 튀르키예가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24년 3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하며 국제감시망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자 튀르키예는 이 혼란을 틈타 북한과의 거래 규모를 대담하게 확장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 튀르키예를 경유한 화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유의미하게 증가한 패턴을 보였다고 분석하는데 이는 제재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물량을 쏟아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2023년 튀르키예 법정에서 터져나온 무기 중개상의 증언입니다. 그는 북한 미사일 개발을 총괄하는 현역 소장이 베이징 주재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발급한 특별 비자를 소지하고 앙카라 공항에 입국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위조 여권을 쓴 미립국이 아니라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 정부가 공식 외교 채널을 가동해 북한 군부 고위층에게 합법적인 입국 허가증을 쥐어줬다는 것입니다. 이는 튀르키예 외교부와 정보기관의 승인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며 튀르키예 정부가 겉으로는 서방과의 동맹을 외치면서 뒤로는 북한 미사일 기술자들을 자국 안방으로 초대해 극진히 대접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노골적인 반서방 국가가 아닙니다. 튀르키예라는 서방 동맹국의 지위를 이용해 미국의 감시망을 회피하는 고도로 지능적인 우회로 전략을 구사했고 튀르키예는 그 통행료를 챙기며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미사일 부품 조달에 숙주 노릇을 자처한 것입니다. 이러한 튀르키예의 이중적인 행태는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걸어온 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는 KF-21 보라매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의 까다로운 기술 이전 협상을 투명하게 진행했고 미국의 승인 없이는 나사 하나도 마음대로 못 쓴다는 굴욕적인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국제규범과 신뢰를 목숨처럼 지키며 기술 자립을 이뤄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G사로부터 F414 엔진 라이선스 생산권을 따내고 국산화율을 65% 이상 끌어올리며 당당하게 기술력을 입증하는 동안 튀르키예는 북한이라는 악마와 손을 잡고 뒷구멍으로 이익을 챙기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K2 흑표 전차 기술을 가져가 알타이 전차를 만들고 K9 자주포 기술로 푸트나 자주포를 만들며 방산강국 행세를 했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속에는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국제안보 전문가들은 튀르키예의 이러한 배신 행위가 단순히 북한을 도운 것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안보 지형 자체를 흔드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튀르키예를 통해 확보한 자금과 부품은 고스란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고도화에 쓰이고 있으며 이는 곧장 미국의 본토와 대한민국의 안보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가 북한의 자금 세탁소이자 기술 환적 허브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만천에 드러난 지금 미국과 서방정보당국은 튀르키예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위험 국가로 재분류하고 정밀 감시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배신의 대가는 튀르키예가 국가적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5세대 전투기 칸 프로젝트의 심장을 멈추게 할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국방 현대화 계획, 그 중에서도 에르도안 대통령이 국가의 자존심이라며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은 5세대 전투기 칸 프로젝트가 지금 심정지 상태에 빠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이 멈출 위기에 놓였기 때문인데 이는 단순한 부품 조달 실패가 아니라 국제안보 질서를 우습게 여긴 대가로 치러야 할 혹독한 참교육의 시작입니다. 튀르키예는 현재 초기 생산 물량을 위해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110 엔진 10기를 겨우 인도받았지만 2028년까지 튀르키예 공군에 인도하기로 약속한 칸블록 10 20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당장 추가로 80개의 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 지원이라는 치명적인 안보 자살골이 터지면서 미의회가 이 80개의 엔진 수출 승인 도장에 빨간 줄을 그을 확률이 99%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2099년 러시아제 S-400 방공 미사일을 도입하며 미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했다가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하며 수조 원의 매몰 비용을 날렸던 그들이 이번에는 북한이라는 최악의 카드와 손을 잡으며 자국 항공산업의 미래마저 스스로 걷어차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엔진 없는 전투기는 그저 비싼 고철덩어리이자 박물관의 전시물일 뿐입니다. 튀르키예 방산청은 자체 엔진 개발을 서두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제트 엔진 기술은 산업의 제왕이라 불릴 만큼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섭씨 1500도가 넘는 고열을 견디며 수톤의 추력을 내는 단결정 합금 기술과 FADC인 디지털 전자 엔진 제어 시스템은 수십 년의 노하우 없이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튀르키예의 자체 엔진 개발 로드맵은 빨라야 2030년대 중반 이후에나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분석되는데 당장 2028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했던 칸 프로젝트는 사실상 공중분해될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튀르키예의 상황과 극적으로 대비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KF-21 보라매의 눈부신 비상입니다. 우리가 KF-21 개발을 선언했을 때 주변국들은 비웃었고 일부 전문가들조차 불가능한 도전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묵묵히 신뢰를 쌓았고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튀르키예가 북한과 뒷거래를 하며 미국의 의심을 사는 동안 대한민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와 같은 외교적 쾌거를 이루어내며 미국의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G사의 F414 400K 엔진 라이선스 생산권을 따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엔진을 사오는 차원이 아닙니다. 창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우리 기술자들의 손으로 직접 엔진을 조립하고 국산화 부품 비율을 39%에서 시작해 향후 60%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는 2000회 이상의 무사고 비행을 통해 초음속 돌파 에이사 레이더 통합 등 5세대 전투기의 핵심 성능을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쟁력은 바로 압도적인 가동률과 유지 보수성에 있습니다. 경쟁국인 튀르키예가 엔진 부품 하나를 구하지 못해 미 의회의 눈치를 볼 때 우리는 국내 공장에서 즉시 부품을 조달하는 완벽한 로지스틱스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폴란드와 사우디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약속된 납기를 반드시 지키고 재원표 이상의 성능을 증명한다는 무한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튀르키예는 북한 자금 세탁
위탁 의혹 등으로 동맹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며 국제방산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부품 공급의 안정성조차 담보하지 못하는 칸 프로젝트가 표류하는 사이 중동과 동유럽 국가들의 시선은 성능과 신뢰가 보증된 KF-21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꼼수를 부릴 때 우리는 정직하게 땀 흘려 기술을 연마했고 그 격차는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되었습니다. 이는 기술과 신뢰로 무장한 대한민국이 증명해낸 진정한 승리이자 꼼수는 결코 정도를 이길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다음은 25년 7월 4일 한국 KF-21 vs 터키 칸 비교 영상입니다. 하늘을 가르는 굉음 뒤에 숨어있는 숫자는 종종 총성과 같이 냉정합니다. 4,000카이 공장에서 측정된 KF-21 시제 3호기의 상승률은 분당 15,500피트였고 8G 선회를 7초 연속 버텨내며 기체 가속도 필요한 데서 18%의 여유 있는 수치를 확보했습니다. 동체 하단 MU-6A2 기총은 480발 사격 패턴에서 분산도 CEP 12cm를 기록했고 에이사 레이더는 RCS 1제곱미터급 드론을 187km 밖에서 추적 잠금해 데이터 링크로 지상 통제소에 실시간 피드를 전송했습니다. 그 사이 블록원 6호기는 사이오닉 메가헤르츠 대역에서 전자방에 펄스를 발사해 자체 LPI 모드로 30초간 스펙트럼 은닉을 시연하며 실전용 전자전 포드 장착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개발팀이 가장 집착했던 숫자는 0.001램 도료 신규 배합에서 흡수율 0.1% 단위가 아니라 0.001 단위 에러를 계산하며 이 미세 차이가 마 1.8영격에서 도료 층간 박리 여부를 갈랐습니다. 이 검증 때문에 카이는 2023년 8월 G414 엔진 후방 블레이드를 세라믹 코팅으로 교체하면서 추력 손실률 0.3%를 감소했고 그 덕에 램 도료가 후연부 열기류에 노출돼도 고형화되지 않는 특허를 따냈습니다. 업계는 이 과정을 하이텔비 공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즉 KF-21은 엔진에서 동체 피닛이 공정까지 하나의 열 충격 사슬을 완성하며 입증된 숫자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터키가 자랑하는 칸을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여진 칸은 KF-21과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튀르키예 공군이 F-35에서 획득하려던 스텔스 운용 경험을 대체하기 위해 TAI는 미 스탠포드 대학 AEA 연구소와 비밀 계약을 맺어 밴드 X 주파수 RCS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도입했는데 이 라이선스가 ITAR 규제에 걸려 시뮬레이션 딥러닝 데이터셋이 미 공군 검열을 받았습니다. 검열 기간 6개월 동안 칸 설계팀은 자국 이즈미르 소형 음향 챔버에서 1:10 스케일 모델을 가지고 야간 테스트를 돌렸고 그때 러시아산 P-18 레이더 엘리먼트 모듈을 우회 수입해 데이터를 얻었다는 비화가 있을 정도인데요. 이렇듯 양측의 정량 궤적을 나란히 두고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KF-21은 프로젝트 착수부터 첫 비행까지 7년 1000회 시험 비행까지 3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칸은 개념 연구 승인에서 첫 비행까지 14년, 3회 비행까지 추가 1년이 소요되며 시험 곡선이 완만합니다. 시험 밀도라는 숫자 그래프가 벌써 두 프로그램 격차를 설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각 나라 전투기의 엔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KF-21에 탑재된 F414G 400K 쌍발은 엔진당 최대 추력 22,000파운드, 총 44,000파운드 급이고 추력 대중량비는 0.87입니다. 이 수치는 전투고중 기준 0대0 임무에서 마하 1.5 이상 슈퍼크루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반면 칸은 F110G 129 쌍발로 총 추력 6만 파운드를 예고하지만 빈기체 자체가 19.7톤, 무장연료 풀로드 29.4톤이라 추력대 중량비 0.78에 머무릅니다. 또한 실증된 슈퍼크루즈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또 항공기의 연료는 하늘에서 채공 시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중요한 기준인데요. KF-21의 내부 연료 탱크는 6,000kg, 여기에 2,900km 페리 레인지가 가능하며 600갤런 팥두기를 달면 제주도에서 괌까지 무급유 왕복할 수 있습니다. 칸은 3,000km 항속을 자랑하지만 정밀 수치는 에어2 에어 위주의 수치인지 혹은 팟 장착 전제인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전 출격 렬지표에서 KF-21은 1일 2.1회 비행 목표를 제시했고 칸은 산출식 자체를 탑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의 KF-21은 실제 시험 비행을 통해 추산된 결과이고 칸은 이론상 지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무장 포인트와 페이로드를 보겠습니다. KF-21은 동체주익 총 10개 하드 포인트에 최대 7,700kg을 들고 높이 51,000피트에서 마하 0.9로 투하시 스탠드오프 제이담에 원형 공산 오차 5m를 확보했습니다. 미티어 IIM-120C A입 장착 상태에서 레이더 반사 증가율 26%를 기록했지만 램 시도 포인트 23개를 추가 도포해 반사율을 19%까지 깎으며 양산형에 적용할 가이드를 완성했죠. 반면 칸은 내부 무장창 사플러스 2레일 설계를 광고하지만 실제 무장창 도어가 비행 중 열린 장면이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스트팀이 F-16용 AIM-120을 장착해 지상 개폐 시험만 통과했다는 브리핑만 존재합니다. 페이로드 8,000kg이 목표이지만 실제 발사 실험이 없으니 종이 수치로 남아있습니다. 레이더와 탐지 체계도 계측 결과가 갈립니다. KF-21A사는 공대공 모드에서 동시 추적 34개, 공대지 모드에서 지상 이동 표적 8개, SAR 해상도 0.3m급을 달성해 F-16V에 장착된 APG-83에 근접한 성능을 획득했습니다. 반면 칸은 아셀산의 아프라드 파생 모델을 채택해 1600채널 TR 모듈을 설계했으나 TR 소자는 양산 라인이 없어 2026년 초도시 제품을 B737 시험기에서만 돌릴 예정입니다. 비행기체와 레이더 동시 통합 시험이 없으니 이것도 실전 탐지거리란 숫자가 아니라 이론상 자료입니다. 산업지표는 더 노골적입니다. KF-21은 국내 700여 중소협력사가 부품 86%를 생산하고 1650가의 라인의 자동화 협동 로봇을 배치해 월두대 레이트를 확보했습니다. 칸은 제1차 저율 생산 라인조차 F-16 부품을 병행 뽑는 TAI 메인 라인을 개조해야 하여 세팅 기간이 30개월로 예상되고 협력사 186곳 중 30%가 F-35 탈락 후 미국 수출기를 잃으면서 재무위험 경고를 받았습니다. 즉 양산 레이트 산출 시기 미정이라는 뜻입니다. 전투기 개발은 결국 숫자 전쟁입니다. 추력 데시벨, 비행 횟수, 시험 밀도, 산업군 고용 숫자까지 모두 실전 가용률을 결정합니다. KF-21은 이미 정확한 날짜가 붙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 공군 3전비에 첫 양상이가 전력화되면 가용 출격률 75%, 수명주기 운영비 F-35의 64% 목표가 현장 지표로 바뀝니다. 램도료 하이텔, B라인이 본가동되면 RCS는 현재 F-16 블록 50의 30%에서 15%까지 줄어들고 블록 3 KF-21EX는 RCS 0.1 제곱미터 근접을 노립니다. 그럼 칸은 어떠할까요? 칸은 2029년 국산 엔진 통합을 전제로 가용률 55%, 양산 레이트 연 24대 목표를 내세웠지만 엔진 인증이 2029년을 넘길 경우 전체 캐시플로우가 재조정되어 생산 라인도 지연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기술보다 금융구조가 리스크인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행시험 밀도도 핵심 장애물입니다. 현재 추세라면 칸이 1000회 누적 비행을 달성하려면 2025년 기준 연평균 100회 수준으로 향후 7년이 필요합니다. 한국 프로그램보다 2배 긴 주기죠. 국제 수출 시장에서는 명확한 수치가 교섭집이 됩니다. KF-21이 제시한 비행자료 전회 PDF 공개 카드는 폴란드, 사우디, 말레이시아 협상장에서 큰 신뢰 지표로 작용했고 1억 1천만 달러라는 단가는 프랑스 라팔의 70%, F-35A의 60%입니다. 칸은 F-35 수출 제한 국가용 대체 슬로건을 내세우지만 단가 1억 3천만 달러 추정치와 개발 불확실성이 구매처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양국이 향후 어떤 지점을 돌파해야 하는지도 숫자가 히트맵을 그립니다. 한국은 내부 무장창 개발을 마무리해 외부 무장 RCS 증가를 해소해야 하고 이를 위해 2027년 초도 열려면 연소실 냉각제 문제를 1.5년 안에 해결해야 합니다. 튀르키예는 엔진 자립과 램 원료 국산화를 동시에 궤도에 올려야 합니다. 엔진 출력 6,000파운드 증가를 달성해도 램 데이터가 충분히 누적되지 않으면 스텔스 레이어가 의미를 잃습니다. 궁극적으로 KF-21과 칸의 경쟁은 시간을 숫자로 바꾼 프로그램과 잠재력을 가정으로 남겨둔 프로그램 대결입니다. 실측 곡선이 짧고 가파른 KF-21은 기술을 판매할 채비를 마쳤고
카는 기술 자립의 문턱을 넘어야 비로소 시장의 숫자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항공전력 지형은 앞으로 5년 안에 이 숫자 격차를 기준으로 재편될 것이며 한국은 블록3 완성을 기점으로 스텔스 무인 윙맹화 패키지 판매에 나서 시장 지배력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튀르키예가 칸으로 브랜드 가치를 완성하려면 엔진램 모듈을 자립 수준으로 끌어올린 후에야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 갈림길에서 결국 실제 실험으로 증명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